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한 지 10년, 그동안 참고 참았던 일들이 터져 결국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요. 속 시원하게 솔로가 되고 나서 이곳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공감 가는 내용들도 많았는데요. 아마 제 얘기에 공감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양가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혼을 했어요. 양가 부모님의 보탬 없이 저와 남편의 힘으로만 결혼을 했고, 결혼하고 나서도 내내 돈을 모으고 버느라 아이는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친정 부모님께서는 시집갈 때 아무것도 보태주지 못했던 것을 내내 미안해 하시면서 뭐라도 하나 해주시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시댁 식구들은 뭔가 맡겨놓은 것처럼 이것저것 다 요구하기만 하셨어요. 특히나 남편과 저는 둘 다 중견기업에 입사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시모는 결혼하고부터 매번 볼 때마다 시동생들 신부감을 소개해달라고 난리였어요. 남편은 3남 1녀 중 맏이었는데 시누이와 바로 아래 남동생은 알아서 생활을 했지만 유독 막내 시동생은 시모 치마폭에 쌓여서 철이 정말 없었거든요. 딱 막내 시동생만 여자친구를 소개해달라며 난리였죠. 우리 동현이 인물도 훤하고 이 정도면 능력도 좋고 여자애들이 쫄쫄 쫓아다녀도 부족한데 어떻게 된 게 이 시골 총구석에 있어서 그런가? 좋다는 여자애 한 명이 없네. 학교만 졸업하면 너네들처럼 도시에 나가가지고 여자들 다 후리고 다닐 건데 지금은 영 애들도 없고 말이야. 그러지 말고 우리 동영이 짝 좀 찾아봐라. 너 다니는 회사에 젊은 처자들 있지 않니? 우리 아들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라겠지만 그래도 거기 처자들이면 괜찮으니까. 어머님, 저희 회사 다니는 여자들이면 스펙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스펙 가진 여자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도련님 아직 학생이고 졸업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졸업 못하신대요? 도련님 나이면 벌써 졸업하고도 남았어야 하는 건데. 어머님 자꾸 도련님 감싸돌지 마시고 혼도 내세요. 아직까지 졸업 학점도 못 받고 다른 자격증 필요한 것도 아닌데 학교를 몇 번이나 다니시는 거예요. 아이고, 원래 우리 아들이 똑똑한데 아직 기회가 안 와서 그런 거지. 우리 애가 또 맡겨놓으면 일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대학이야 어쨌거나 졸업만 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그리고 남자는 남자 구실만 잘하면 되는 거야. 뭐가 문제야? 직장이야 네 직장 동료들이면 돈도 꽤 벌 텐데 요즘은 여자 남자 구별 안 하고 산다며. 그러면 누가 벌든 무슨 상관이야? 우리 애 남자 구실도 잘할 테고 집안 살림하라고 하면 되지. 아이고 어머님, 그런 조건으로 시집을 여자 없어요. 적어도 자기 앞가림은 하고 살아야죠. 제가 아는 분들은 다 시집 가거나 남자친구 있어서 소개해줄 사람 없어요. 정 소개받고 싶으시면 나중에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희는 연령대도 높은데 아마 남편네 팀원들 중에서는 어린 사람들도 많이 있을걸요? 저한테 말하는 것보다 남편한테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에이, 네 신랑 다니는 곳은 그런 게 좀 험하잖아. 괜히 말 꺼냈다가 사이 어색해지면 어떻게 하라고? 너야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만둬도 별로 상관없지만 남자들은 그런 게 치명적이잖니. 암튼 네가 잘 찾아봐. 우리 애 정도면 괜찮지 않니? 내가 우리 아들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 친구들 아들 찾아봐도 우리 아들만한 애 찾지 못하겠던데. 시모는 정말 난장판인 시동생을 보면서도 자기 아들만한 사람 없다며 말을 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고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시모는 절대 그렇지 않다면서 부인하시기만 했죠. 심지어 저보다는 남편 직장 동료들이 더 젊다고 말씀을 드려도 신랑은 회사 체면이 있으니 안 되고 꼭 저한테만 그런 말씀을 하시니 더 당황했어요. 매번 저에게 시동생 소개해줄 여자 찾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전 한 번도 찾아볼 생각도 안 했죠. 결혼 10년 내내 들어도 매번 거절을 했는데 시모는 지치지도 않으신지 매번 저에게 요구하셨어요. 시동생 소개를 해달라는 것으로 그쳤다면 전 시댁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나 최악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시모는 더군다나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남들에게 보이는 게 중요해서 매번 물건을 최고급 새 걸로 갖추길 원하셨어요. 집에 자꾸 가전 가구들이 고장난다면서 매번 바꾸려고만 하셨죠. 그 바꾸는 비용은 장남인 남편에게 요구를 하셨어요. 내가 저번에 친구네 집에 갔는데 이번에 에어컨을 엄청 좋은 걸로 샀더라고. 바람도 조절 잘 되고 온도도 엄청 시원하더라. 안 그래도 우리 집 에어컨 5년은 더 된 거잖아. 그건 새 거라 그런지 기능도 많고 시원하고 좋더라. 나도 이번에 에어컨 좀 바꿀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아니 우리 집 에어컨은 시원하지도 않고 낡기도 낡았잖아. 손님들도 자주 오는데 집이 답답하면 되겠니? 어머님, 에어컨 바꾸신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고장났으면 수리받으실 생각을 해야지 왜 바꿔요? 어머님 저번에 냉장고 고장난 것 같다면서 멀쩡한 냉장고도 바꾸셨잖아요. 냉장고 바꾸신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에어컨까지 바꾸시려고요? 가전제품은 저 결혼하고 나서 한 번씩 다 바꾸셨는데 이번에 또 바꾸시는 건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차라리 수리 제가 불러드릴 테니 수리 맡겨보세요. 아니, 내가 고장난 것 같다는데 무슨 수리를 맡겨? 오래돼서 그런 거라니까. 새 걸로 바꾸면 다 잘 돌아가. 그리고 에어컨 바꾸는 거 얼마나 한다고 그래? 냉장고처럼 비싼 걸로 바꾸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 100만 원 정도만 쓰면 되는 건데 내가 너한테 바꿔달라니? 우리 아들한테 바꿔달라고 해야겠다. 너랑 얘기하면 다 안 된다고만 하니까. 남편한테 말씀하셔도 똑같아요. 어머님 남편 지금 어머님이 냉장고 사달라 TV 사달라 해서 나가는 돈만 해도 수십만 원 매달 나가요. 안 그래도 생활비 빠듯하게 낸다면서 힘들다고 하는데 어머님은 아들 안쓰럽지 않으세요? 그냥 올해는 그냥 수리받고 쓰세요. 계속 그렇게 바꾸시지 마시고 고장난 거는 수리도 하시고 쓰세요. 처음 시모가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바꿔달라고 하면 남편은 어떻게 돈이 있었는지 무조건 바꿔주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그 돈들이 쌓여서 자신이 감당 못할 정도가 되자 남편은 생활비도 못 주겠다며 말을 했던 적도 있었죠. 그 뒤로는 시모가 뭔가 사달라고 하는 걸 거절하는 듯 했지만 시모는 그 뒤론 저에게 뭐가 고장났고 필요하다면서 말을 꺼내시기 시작하셨죠.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고 고쳐서 쓰시라 수리기사 불러드리겠다고 했지만요. 저와 남편은 월급 중 정해진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각자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지출은 나머지 금액에서 관리를 했는데 남편은 계획 없이 쓰다 보니 생활비를 제대로 내지 못할 때가 많았죠. 시댁 식구들은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했어요. 남편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온갖 치장에 다른 사람들에게 술이며 저녁이며 사주면서 쓰는 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가장 철이 없었던 사람은 바로 시동생이었어요. 대학도 졸업장도 받지 못한 채 결국 1년씩 계속 연장해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시동생은 자신보다 훨씬 어린 대학교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돈을 썼고, 그 친구들이 자신을 따르자 대장 노릇을 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학교에 일이 있어서 차를 써야 한다면서 저에게 차를 빌려달라고 남편을 통해 부탁을 해왔어요. 취업 때문에 지방에 가봐야 한다는 말을 하길래 차를 빌려주게 되었는데 일주일 후에 온 차 상태는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남편과도 정말 크게 다퉜어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시동생이 별말 안 했어? 차를 저꼴로 만들어 놓고서는 세차도 안 하고 그냥 가져다 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왜 내 전화는 안 받는 거래?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하나 봐. 나 저거 못 쓰니까 당신이 내일부터 출근할 때 저 차 쓰고 나 내일 당신 차 쓸 테니까 그렇게 알아. 어떻게 양심도 없이 저러고 그냥 갈 수가 있어. 걔가 아직 어려서 그래. 그리고 세차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걔가 돈이 어디 있어. 그냥 멀쩡히 차 가지고 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생각해야지. 내가 내일 당신 차 끌고 갈 테니까 화 풀어. 세차는 내일 맡길게. 그리고 걔 나이에 다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인데 좀 잘났다는 거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는 거지. 어른이 돼서 그거 하나 이해를 못 해줘? 뭐? 지금 이게 이해를 해줘야 하는 일이야?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이나 차를 빌려다 썼으면 기름값을 주던지 아니면 기름이라도 채워 넣던지 하다못해 차를 깨끗하게 원래 상태로 만들어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기름은 기름대로 다 써놓고서는 차 안에도 엉망진창해. 밖에도 어디 흙밭에서 굴렀는지 지저분한 상태로 왔는데 내가 화를 안 내게 생겼냐고. 당신 전화라도 해봐. 내 전화는 계속 돌리잖아. 아유, 그만해. 내가 내일 세차 맡긴다고 하잖아. 애가 아직 철없어서 그런 걸 왜 또 전화해서 집안 분란 만들려고 그래? 당신 동생이라고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어? 당신 가만히 보면 시댁 식구들이라 더 깐깐하게 구는 것 같아. 당신이 동생이 없어서 그렇지. 동생이 있으면 이거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니까 그러네. 그냥 내가 차 세차해 줄 테니까 그만하고 화 풀어. 저도 3남매 중에 막내였지만 전 한 번도 오빠 언니 물건을 쓰고서는 엉망으로 돌려준 적은 없었거든요. 똑같이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철없이 행동을 하는 걸 보고서는 너무 화가 났는데 남편은 막내라 그럴 수 있는 거라면서 그냥 넘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끝까지 제 전화는 받지 않았고 결국 차는 남편이 세차를 하고 가져다 주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냥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해를 해보려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저희 친정과 비교를 해가면서 왜 자신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느냐고 투덜대니 그때부터는 더욱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원래는 친정에 갈 때도 시댁에 갈 때도 항상 외식을 했었거든요. 좋은 맛집을 알아보고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오곤 했는데 친정 부모님은 어딜 가도 항상 맛있다고 칭찬 일색이고 알아보느라 고생했다면서 고맙다 말해주셨다면 시댁에서는 맛도 없는 곳을 잘도 알아봤다면서 비아냥은 물론 맛없어서 집에 가 밥 먹어야 되겠다고 한 소리 할 때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시댁 식구들 만날 때는 항상 매번 가던 곳만 갔는데 남편은 제가 그걸 차별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 집이랑 저거에 똑같이 가는데
왜 매번 처가 식구들이랑은 좋은 곳에서 외식하고 왜 우리 집 식구들이랑은 매일 가는 곳만 가는 건데? 우리 집 식구들이랑 갈 때도 처가 식구들이랑 가는 것처럼 맛집도 알아보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한 번도 없고 나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해도 너무해서 말하는 거야. 그래? 그럼 당신이 한번 맛집 알아봐. 나는 우리 식구들이니까 입맛도 잘 알고 해서 내가 알아보는 거니까. 지금까지 친정 식구들이랑 밥 먹으러 갈 때 당신한테 갈 곳 알아보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었잖아. 시댁 식구들이랑 외식하러 갈 곳 당신이 그럼 알아보면 되겠네. 나도 처음에는 알아봤었는데 나는 영 시댁 식구들 입맛에 맞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 내가 어떻게 그런 걸 찾아? 당신이 그런 맛집 같은 거 잘 알잖아. 당신이 한번 찾아봐. 그리고 당신은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당신 친정 식구들이랑 밥 먹을 때처럼 알아보면 되는 거잖아. 그게 어려워? 당신이 우리 식구들한테 애정이 없으니까 그런 건 아니고 당신이 관심이 있었으면 우리 식구들이랑 밥 먹을 때도 알아서 알아보고 갔겠지. 뭐? 와, 당신 진짜 황당하다. 나 결혼하고 몇 년을 내가 알아본 식당에 갔었잖아. 기억 안 나? 그런데 매번 갈 때마다 어머님 뭐라고 하셨는데? 맛도 없는데 비싸기만 척 비싸다고 그렇게 한 거 기억 안 나? 그리고 시동생은 뭐라고 했는데? 고작 여기 오려고 난리 피웠냐 어쨌냐 한 거 당신 진짜 기억 안 나? 이게 한 번만이었어? 매번 갈 때마다 음식 맛도 없다, 비싸기만 하다.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는 게 훨씬 낫겠다. 내가 이런 소리 몇 번이나 들었을 것 같은데. 그 소리 들으면서도 결혼하고 몇 년을 챙겼는데 나도 지치지 않겠어? 난 안 알아볼 거니까 시댁 식구들이랑 다른 곳에서 외식하고 싶으면 당신이 알아봐. 아니 그거 몇 번 얘기한 거 가지고 그래. 엄마랑 동생이 좀 어색하고 그러니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그때랑 지금이랑은 다르잖아. 그때는 서로 입맛도 모르고 그러니까 맞지 않는 곳 갈 수도 있었던 거고 지금은 서로 잘 아니까 더 잘 맞는 곳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당신이 알아보라고. 나보고 알아보라고 하지 말고. 난 어머님이나 시동생한테 맛이 없다느니 돈이 아깝다느니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고 싶으면 당신이 알아보고 가. 나보고 차별한다고 하지 말고. 난 진짜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와. 지금까지 뭘 했다고 차별이래? 당신 식구들이 날 차별한 건 아니고? 남편과 둘이서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었지만 항상 부딪히는 것이라면 바로 시댁 관련한 일이었어요. 시댁에 관해서는 서로 생각도 너무 달랐고 바라는 것도 차이가 컸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시댁 식구들에 대한 미운 감정은 점점 더 커졌고 그 감정 때문인지 남편까지 미운 마음이 들었어요. 시동생이 겨우겨우 졸업을 하던 날 시모는 어떻게든 막내 아들을 취업시키려고 혈안이 나 있었습니다. 몇 년을 졸업도 못하고 겨우겨우 졸업한 것도 모자라 시동생은 학점도 엉망이었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 나서도 한동안 취업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모가 나서서 아는 사람들에게 취업 자리를 소개해달라고도 하셨는데 당연히 저에게도 취업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소리를 하셨어요. 저는 그냥 일반 사원이었을 뿐인데도 저한테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 회사 자리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예, 이번에 우리 막내 졸업한 거 알고 있지? 너희 회사에 사무직으로 자리 있지 않니? 그 큰 회사에 자리가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아들 거기 취업 좀 하게 자리 하나만 마련해봐. 너 그래도 거기 거의 10년은 다녔으니까 힘은 꽤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아들 모레도 잘할 텐데. 애가 잠깐 방황해가지고 학점 좀 잘 안 나온 거 가지고 취업이 잘 안 됐네. 어쨌든 그거 말고는 몸도 튼튼하고 마음도 튼튼하니까 취업 좀 시켜줘라. 어머님, 제가 어떻게 취업 자리를 만들어요? 저 그런 거에 힘 없어요. 제가 무슨 힘으로 사무실에 넣어요? 그런 건 못하고 나중에 공고 뜨면 한번 지원해보는 수밖에 없죠. 근데 기술학과 아니에요? 거기 자격증만 있으면 취업 잘 된다고 하던데. 아직 여기저기 이력서도 안 넣어본 거 아니에요? 거기 같은 과 나온 제 친구는 졸업하기 전에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 들어와서 바로 취업하고 다녔다고 하던데요. 그때랑 지금이랑 같니? 그때는 개나 소나 자격증 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려워졌나 보더라고. 공부하는 것 같더니만 엄청 어려웠는지 아깝게 떨어졌나 봐. 그래서 자격증은 못 따고 졸업은 하고 자격증 시험을 다시 본다곤 하는데 1년은 기다려야 한다더라. 어떻게 자격증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니? 아무튼 네가 왜 자리를 못 만들어? 10년이나 회사 다녔음 거기 한 자리는 꿰차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남편한테 말해보세요. 저랑 비슷하게 회사 다녔고 그쪽 회사는 분야도 다양하니까 맞는 직렬 하나는 있겠죠. 저희 쪽이야 거의 사무직이라 맞는 직렬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남편한테 부탁 좀 해보세요. 저는 취업시켜드릴 수 있는 힘이 없네요. 걔는 그런 힘은 있겠지만 걔한테 부탁하면 회사에 찍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좀 그렇잖아. 네가 사장한테 좀 잘 말해봐. 자리 하나 마련해달라고. 시동생이 있는데 일도 잘하고 몸도 튼튼하고 빠릿빠릿 잘할 거라고. 네가 잘 말하면 사장도 들어주지 않겠어? 시모는 황당하게도 비슷한 연차의 남편에게는 절대로 부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저에게는 부탁해도 되는 일이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남편에게는 회사 내 이미지가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이미지는 안중에도 없이 무조건 사장님에게 부탁을 해보라고 하셨죠. 시모의 태도에서 저는 이 집에서 확실하게 저를 차별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시동생은 제대로 된 취업 자리를 알아보지 못했고 동네 작은 공장에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도 적었지만 일하는 시간도 많아서 시모가 시동생을 정말 애처롭게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시모만 그렇게 가족들을 애처롭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시댁 식구들 모두 서로를 정말 끔찍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행동까지 서로를 생각했다면 좋았겠지만 행동은 개차반으로 하면서 생각만 끔찍하게 생각을 하니 바라보는 삼자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 없었어요. 남편의 마음을 알게 된 일이 있었는데 바로 가족 큰 행사가 몇 번 지나고 나서부터였어요. 저는 친정 식구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돈을 벌기 시작하며 개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소하게나마 한 달에 10만 원씩 같이 꾸준히 모았었는데 그래서 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은 행사 때 그때 모은 돈들을 써서 크게 선물도 해드렸었거든요. 남편이 결혼할 때쯤 이걸 정말 부러워해서 남편에게도 시댁 몫으로 따로 저축을 해두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그러겠다고 하니 매달 30만 원씩 모아두라고 원래 모으던 생활비에서 남편은 30만 원을 덜 냈었거든요. 전 그래도 알아서 잘 모아두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매번 생신이나 행사 때 그 모아둔 돈은 풀지 않아서 결국 공용 생활비에서 지출을 해서 의문이었답니다. 그 의문이 풀리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부모님 결혼 40주년 기념일로
친정 식구들이 모은 돈들로 부모님 해외여행을 보내드린 적이 있었어요. 넉넉하지 않았던 살림이라 부모님께서도 해외여행을 많이 안 가보셔서 정말 좋아하셨는데 남편은 그걸 보고서는 시모도 해외여행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와, 장모님, 장인어른은 진짜 좋겠다. 자식들이 돈 모아서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얼마나 행복하실까? 우리 엄마도 우리 키우시느라 지금까지 엄청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엄마도 해외여행 가면 진짜 좋아하실 텐데 우리 엄마는 언제면 저렇게 행복하게 해외여행 마음껏 가실 수 있을까? 그치?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 동갑이신데 장모님은 진짜 좋겠다. 보내드리면 되잖아. 안 그래도 어머님 내년에는 해외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시지 않았어? 어머님 생신 맞춰서 보내드리면 되겠다. 당신 지금까지 모아둔 돈 얼마나 되는데? 지금껏 어머님 생신날에도 그 돈 한 번 안 써봤잖아. 명절이라고 꺼낸 적도 없었고. 그럼 꽤 많이 모았을 것 같은데? 우리 결혼 10년 차니까 와, 적어도 3천은 모았겠네. 그걸로 어머님 해외여행 보내드리면 되겠다. 와, 그렇게 보내드리고도 한참 남네. 무슨 돈? 나 그거 안 모았는데? 모아두는 돈이 어딨어. 당신네도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렸으니까 우리도 이참에 보내드리자. 당신 모아두는 돈 있어? 나는 모아놓은 돈이 없는데. 당신 10만 원씩 처가 때 걔 모았으면 다른 돈은 알아서 모아둔 거 아니야? 그걸로 우리 엄마 해외여행 보내드리면 되겠다.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당신 생활비 모으는 돈에서 매달 30만 원씩 따로 모아뒀잖아. 그래서 생활비 같이 모으는 통장에 당신만 30만 원 적게 내는 거 아니었어? 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 나는 그래도 당신 이해했어. 우리야 성인 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부터 쭉 모았으니까. 어느 정도 모아둔 금액도 크고 10만 원씩 모아도 충분하지만 당신은 나랑 결혼하고 나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나보다 훨 많이 모으고 있어도 다 이해했는데 뭘 모아놓은 돈이 없어? 아니 그럼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여행 보내드리는 것도 당신 10만 원씩 모은 걸로만 보냈다는 거야? 에이, 당신 거짓말 하는 거지? 그걸로 보내드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당신 그럼 통장 내역 보여줘. 나 그거 못 믿겠어. 당신 따로 돈 다 쓴 거 아니야? 진짜 한 푼도 더해서 드린 거 없다고? 진짜 그런 거 없어? 혹시라도 그런 거 나오면 나 진짜 못 참아. 알지? 남편은 모아둔 돈이 없다는 말에 화를 내는 저에게 오히려 발끈하면서 고작 10만 원씩 모은 돈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는 게 말도 안 된다면서 바로 통장을 오픈하자며 화를 냈어요. 저는 당당했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바로 통장 내역을 다 오픈하자고 했죠. 당연히 전 친정에 따로 보낸 내역 없이 한 달에 10만 원 개로 모으는 돈밖에 지출된 것이 없었어요. 꼬박꼬박 생활비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나머지는 따로 저축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었죠. 전 그래서 남편에게도 통장 내역을 오픈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봤더니 남편은 생활비에서도 30만 원 빠진 걸 개인적으로 쓴 걸로도 모자라서 나머지 돈 역시 모아둔 흔적 없이 모조리 다 썼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모아둔 돈은 1원도 없었어요.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무런 모아둔 돈이 없다는 것도 황당했지만 그동안 30만 원도 모아두지 않았다는 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생활비 이체를 하면서 저보다 30만 원 덜 낸다는 생각도 분명했을 텐데 저에게 사실을 말할 생각도 없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이 갑자기 돈 관리를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전 처음에 자신의 소비 때문에 반성하고 모든 경제권을 저에게 맡기려고 그런 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말을 꺼낸과 동시에 자기가 바꾸고 싶은 차가 있다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내 주변에서는 저 정도 연식되는 국산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 저번에 슬쩍 보니까 당신 모아둔 돈 외제차 그냥 하나 살 정도는 모았던데. 나 그걸로 생일 선물 해주면 안 돼? 나도 직급도 있고 나이도 있는데 이제 외제차 하나는 끌고 다닐 수 있는 거잖아. 당신 그렇게 모아봤자 우리 당장 집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왕이면 폼나게 차 바꿔주는 것도 좋지 않아? 뭔 미친 소리야. 제발 정신 차려. 안 그래도 우리 월급 많은 편도 아닌데 언제 모아서 집 사고 언제 아이 낳을 건데? 우리 결혼 10년이야. 거기다가 난 40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도 노산인데 언제 계획해서 언제 아이 낳을 거야? 시댁에서도 매달 용돈 달라고 한다며. 당신도 용돈 드리고 싶다면서. 그건 어떻게 드릴 건데? 제발 배부른 소리 그만해. 아니, 우리야 아이가 없어도 그만이고 나중에 낳아도 되는 거 아니야? 요즘은 다 40대 넘어서 아이 낳는다는데 집도 솔직히 지금 있는 집에서 좀 더 줄여도 상관없지.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지금보다 훨 싼 값에 집 살 수 있을 텐데. 거기다가 집에서 무슨 수백만 원 용돈 달라고 하셨어? 당신 지금 모은 거 보니까 우리 충분히 그러면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나 지금부터는 정말 아끼면서 살게. 외제차 하나만 뽑아줘. 어? 그 나이 먹고 모아둔 돈 하나도 없는 건 괜찮고 그건 하나도 안 쪽팔려? 외제차는 무슨? 당신한테는 국산차도 사치야. 솔직히 당신 월급 받고 나서 남는 돈이 얼마나 되는데? 결혼 전부터 사치하고 흥청망청 쓰느라고 빚만 산더미인데 그거 내고 나서는 뭐가 남아? 지금까지 한 푼도 안 모으고 다 써놓고 어떻게 차 사면 아끼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진짜 한심하다. 아니, 나처럼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까지 일 한 번 안 그만두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내 주변만 해도 일하다가 갑자기 그만두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껏 성실히 일한 나는 대단한 거지. 넌 나 같은 남편 둔 거 진짜 복에 겨운 거야. 너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나 외제차 안 사주면 너랑 안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갑자기 저랑 못 살겠다며 집도 나가버렸고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시댁에 말해보니 시댁에서도 외제차 그까짓 것 하나 사주면 될 것을 일을 크게 만들었다면서 재탄만 하셨죠. 전 너무나 현타가 왔어요. 이런 사람과 이런 시댁과 평생 지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막막했습니다. 일주일 넘도록 연락도 받지 않고 시댁에서는 저를 탓하며 압박을 해오자 전 더 이상은 어렵다 결심을 했고 헤어지기로 다짐했어요. 그렇게 전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보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남편은 부랴부랴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간 생활비 통장 내역 등 다 존재했기 때문에 각자 모은 돈은 각자가 가지고 가는 것으로 재산 분할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모든 게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이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회사로 시모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웬일인가 싶어서 만나보니 시모는 저희가 이혼을 한 것조차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 너는 시어머니가 밥을 먹는지 잠을 잘 주무시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뭐 하나 궁금하지도 않니? 어떻게 연락 한 통도 안 할 수가 있어? 내가 하도 기다리다가 네가 아무런 반응도 없길래 이렇게 찾아왔다. 얼마나 네가 속을 썩이면 우리 아들이 내 전화도 안 받아. 그건 그렇고 네 시동생 이번에 중매회사 가입시키려고 하는데 돈 좀 내놔라.
거기 가입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 네? 갑자기 웬 중매 회사예요? 중매 회사 가입은 한대요? 어머님, 거기 돈 내고 가입하시려고요? 아니, 그나저나 남편이 한 번도 연락 안 했어요? 저희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해? 아, 너네 싸웠단 거? 그건 들었지. 근데 그게 몇 달 전 얘긴데 아직도 하고 있어? 아직도 싸우냐? 어쨌거나 그건 너네 사정이고. 그렇다고 시댁이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괘씸하게. 원래 부부는 싸우면서 지내는 거야. 그런데 넌 너무 네 남편 길을 꺾여 놓아서 안 되겠어. 예전 같으면 소방 맞고도 충분했을 건데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네가 안 맞는 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원. 제가 왜 소방 맞아요? 차라리 맞았으면 이렇게 10년을 질질 끌지라도 않았을걸. 어머님, 어머님이 그렇게 아들 오냐오냐 하시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아세요? 큰아들도 모자라서 막내까지 망치시려고요? 중매회사 가입하시기 전에 아들 사람부터 만드시고. 아니 얘가 진짜 무슨 시어미한테 못할 말이 없어. 너 진짜 네 신랑이랑 헤어지려고 하는 거니? 얘가 이혼하는 게 무섭지도 않나? 내가 너 이혼녀 딱지 한번 만들어줘. 잔말 말고 카드나 이리 내. 다짜고짜 카드를 달라는 시모를 보며 전 너무나 황당했지만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데 남편은 절대로 시모에게 이혼한 거 말하지 말아달라며 자기 카드를 시모에게 주라고 했어요. 남편이 집을 나간 후에 바로 이혼 소송을 하다 보니 그 전에 남편이 저에게 맡겨뒀었던 카드를 가지고 가지 않았었거든요. 그 카드를 시모에게 주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남편 카드 중에서도 한도가 제일 높았던 그 카드를 시모에게 드렸습니다. 그 후는 정말 난리가 났죠. 시모는 신나게 카드를 써제끼기 시작했어요. 내역을 받는 휴대폰 번호가 아직 변경되지 않았는지 내역이 그대로 저에게 문자로 왔는데 아주 백화점을 쓸어 담는 듯 하루에 수백만 원을 쓰시더라고요. 새벽까지 올리던 카드 사용처를 보니 시동생인지 유흥주점에까지 100만 원이 넘는 사용 내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전 이 사용 내역을 모두 캡처해 남편에게 보내주었어요. 안 그래도 빈털터리로 쫓겨나듯이 이혼한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분명 두 사람은 난리가 날 거라 생각을 했죠. 너네 둘 이제 먼지나게 맞을 준비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시모는 다음날 바로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너희 진짜 이혼했니? 너 지금 나한테 준 게 네 카드가 아니라 우리 아들 카드였어? 세상에 이런 못된 짓을 하다니. 네가 정말 사람이니? 어떻게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 네 카드가 아니었으면 내가 왜 그렇게까지 썼겠니? 어떻게 우리 아들을 한 푼도 없이 그 집에서 쫓겨낼 생각을 해? 내가 너 두고 볼 줄 알아? 두고 보지 않으면 어쩌실 건데요? 그간 제 돈도 아주머니 돈처럼 펑펑 써제껴 놓고서는 이혼하고서도 그러실 줄 알았어요? 한 푼도 없이 쫓겨난 건 제 탓이 아니고 당신 아들 탓이에요. 10년 동안 생활비도 적게 내 돈도 펑펑 다 써.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그거 정한 거라고요. 아세요? 남들한테 보이는 건 중요하시면서 자기 실속은 하나도 못 챙기시는 건 집안 내력인가 봐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네가 우리 아들 버리고 무사할 줄 알았니?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감히 우리 아들 얼굴에 먹칠을 해? 너 지금 어디야? 내가 너 가만 안 둬.
내가 너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복수요? 복수하려면 제가 해야죠. 당신 아드님이 저한테 둘러붙어서 썼던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아세요? 생활비도 적게 내면서 나머지 돈으로 뭐 하며 살았는지나 아시냐고요? 안 그래도 제가 이거 억울해가지고 싹 다 받아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당신네들 사는 집 그게 제가 대출받아서 해드린 건데 그쪽 아드님이 1년만 시간 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억울해하시니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요. 당장 회수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시모의 말에 전 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원래 시댁에서 전세를 주고 살았던 집 전세자금이 사실 제가 대출을 받아서 해줬던 금액이었거든요. 시댁에서는 남편이 해준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사실 남편은 워낙 채무가 많아 그 정도도 나오지 못했고 제가 도움을 줬었는데 이번에 이혼을 하면서 1년만 기다려달라 약속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전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겠다 싶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소송 결과는 제가 이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전 민사로 배상도 받고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었기에 위자료도 받고 남편과 시댁 모두와의 연을 끊었습니다. 나중이 되어서야 남편은 미안하다며 연락을 해왔지만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듣기로는 시모와 시동생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집도 못 구해 거의 시골 촌구석 오래된 집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남편은 이혼을 하고 시모와 시동생 생활비까지 대느라고 연애는커녕 자기 생활도 겨우겨우 해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오히려 이혼하고 나서 제 삶을 찾은 것 같아요. 그동안 아끼느라 못해봤던 취미생활도 하고 차도 새로 사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제 인생을 좀 더 귀중하게 생각해 보려고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기